예, 이장호입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 변수를 빼놓고는 거의 논의가 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모 국제기관이 평가한 걸로는 이미 구매력 GDP죠, PPP라고 하는 구매력 지수에서 미국을 누르고 미국을 제끼고 이제 중국이 이제 1등이 됐고, 아시다시피 이런 중국의 대약진에 대해서 저희는 18세기에 팍스 시니카를 이제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대약진은 어떻게 보면 150년 전에 청나라의 멸망 이후에 절치부심, 또 30년 전서부터의 실용주의로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의 대약진에 대해서 최근 정확하게는 작년서부터 중국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창타이, 중국식 뉴노멀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초고속에서 중고속 성장, 그다음에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 시장. 세 개의 이제 지갑이 된 거고, 그 지갑을 누가 열 것이냐가 경쟁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변수가 되고, 또 자본 수입국에서 자본 수출국이 됐고, 얼마 전 며칠 전 기사에서 보니까 테헤란로에 중국의 벤처 캐피탈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구조 전환은 우리한테 위기, 기회로 동시에 이미 와 있죠. 특히 위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중간재 자본재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 제조업의 내재화로 우리 제조업이 급속히 위축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고, RCA라고 하는 산업 경쟁력 지수에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IT 산업도 2009년서부터 중국이 지수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회 요인도 그거 이상으로 크죠. 소비재,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에 수출의 증가 기회,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자본의 유입, 이런 기회는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 콘텐츠죠, 영화, 게임, 이런 드라마 하는 콘텐츠 분야에 우리나라가 중국 기업한테 투자받은 게 1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 기회는 우리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고, 이미 관광 산업에서 보듯이 한 해 500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8조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은 16조가 넘는, 그래서 중국 경제로부터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또 기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냐 기회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경제의 대약진, 또 최근 우리 전개되는 동북아의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역사책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고 있죠. 특히 중국의 굴기하면 우리가 병자호란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저도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경영 전략적인 측면에서 병자호란을 분석을 하면은 어떨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간단히 소개는 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최악의 환경 조건이죠. 그다음에 최약체 인조 정권이라고 하는 최약체 정권에서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전쟁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나라를 등에 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경영 전략이 전공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전략적 지혜, 또 전략적 선택이 국가를 살릴 수 있고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한번 역사 연대기를 한번 간단히 보면은, 아시다시피 1623년 3월 인조 반정, 재밌는 거는 정권 이념이 명나라를 숭배하는 숙명주의가 이게 정권 이념입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고정관념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정미호란 1627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9년 후에 후금사신 용골대 마부대가 오고 바로 그 홍타이지가 청나라 황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청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가 이제 바로 전쟁이 나는 거죠. 1636년 12월 9일 압록강을 청나라 군대가 넘어서고 남한산성으로 12월 14일 피신하고 50일도 안 돼서 완전 항복, 삼전도 항복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우리 백성들의 고난은 역사책 또는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그 이상이라고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런 전쟁을 사실 분석을 해보면은 두 번이나 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다. 첫 번째는 인조 반정이 나고 새로운 정권이 오자마자 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잘해보자. 그 4년 친명 정권의 개혁이 4년 동안에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첫 번째 골든 타임을 놓쳤고,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명확한 전쟁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 전쟁인가 화친인가의 어떤 전략적 선택을 못하고 그냥 또 9년을 보내서 결국은 전략 없는 전쟁을 치르게 돼버리는 이런 그 비극을 맞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시면요, 이게 그 첫 번째 그 개혁의 실패죠. 첫 번째 골든 타임 4년. 그때 또 세 개의 화살이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에 있는 세 개의 화살이 30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대동법, 호패법, 군적법이죠. 특히 대동법은 모든 조세를 쌀로 해서 국민들한테 획기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조세를 튼튼하게 할 수 있었던 좋은 그 혁신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혁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부작용을 극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입 세출을 따져보면은 나라에 필요한 거는 11만석인데 거두면은 9만석. 막 세금도 세죠. 그래서 항상 2만석 부족한 재정을 가지고 국방도 튼튼히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개혁의 실패는 역시 요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탁상공론, 또 권력 지키기, 그래서 기득권을 해체를 못하고 또 민심 위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그래서 그 현대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 이게 그 당시에서도 그대로 통용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골든 타임은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분명한 전쟁 사인에 대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명확한 전략을 선택을 안 하고 갈팡질팡, 이게 무전략이죠. 근데 이 무전략은 실패한 전략, 결과적으로 나쁜 전략보다도 더 나쁘다고 그러죠. 전략이 있으면 실패해도 수정이 가능한데 무전략은 학습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것이죠. 1636년 6월 한창 홍타이지하고 전쟁 여부를 놓고 왔다 갔다 외교 친서를 보내는 그 답서를 보면은 군사도 재물도 없는 우리는 오로지 대의와 하늘만을 믿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촌수답 외교 정책, 이게 한마디로 무전략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지배 엘리트층이죠. 이 선비들의 고정관념이 정말 국가의 전략적 실패를 낳지 않았는가. 여기 보시면은 이 간첩, 오랑캐한테는 간첩 쓰는 것도 대의에 어긋난다. 그다음에 사신도 청나라 후금한테는 파견하면 안 된다. 백성에 대한 기만이다. 아마 그 유학 책에는 그렇게 큰 대의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저걸 습격하는 것도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고정관념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21세기에 이런 식의 고정관념은 없는지 한번 저희가 21세기 입장에서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전략가는 있었죠. 아마 병자호란 역사의 유일한 전략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최명길 선생이 계셨죠. 이분은 주화파라고 분류되지만 사실은 전략가였습니다. 이분이 1636년 9월 병자호란 나기 한 석 달 전에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촉구를 합니다. 전략적 선택을 해라. 전쟁을 피하든지 아니면 정말 척화파들 하듯이 진짜 실제로 싸울 계책을 마련하든지 우물쭈물하다가는 끝장난다. 이게 이분의 상소였습니다. 실제로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났죠. 그리고 마지막 계책으로 그럼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평안도에 지휘본부를 해놓고 끝까지 싸운다. 그렇지만 심양에 정탐을 해서 계속 화친의 기회를 보고 합의에 실패하면 그때 국경에서 싸운다. 안방에 적을 끌어들이는 것 같이 바보 같은 전략은 없죠. 결과적으로는 안방에 적을 끌어들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인조는 입을 다물었다라고 역사책엔 써 있습니다. 즉 전략적 선택을 못하고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전략 없는 전쟁인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경영학에서는 수앗 분석이죠. 보시면은 강점과 기회를 가지고 성공 전략을 씁니다. 당시에 우리 조선의 강점은 지정학적인 강점이 있었습니다. 위치, 일본, 명나라, 청나라의 중간에 있으면서 무역의 강점이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수군이 강하죠. 30여 년 전 이미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 수군 브랜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명나라도 청나라도 우리나라 수군을 무시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명청 간의 전쟁이 우리한테 좋은 기회였는데 이 성공 전략을 사실 그 당시엔 생각도 못했고 심각한 거는 이제 우리의 약점인 허약한 국방력과 재정, 그다음 내부 분열과 취약한 정보력 이거를 보완을 할 계책이 없었고 청나라 굴기에 대한 예측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생존 전략에 있어서도 실패했고 그 결과가 이제 병자호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전략을 창조적으로 잘 믹스했다면은 조선의 운명은 바뀌었을 텐데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물론 역사에는 복제가 없죠. 다만 미래를 위해서 약으로 써야 되는데 이 당시에 실패 요인이죠. 그 실패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요즘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4가지 요인을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배계층의 고정관념과 무전략이죠. 인조 쿠데타의 성공 경험, 그다음에 명나라를 숭배하는 그런 유학적인 이념, 이렇게 좋은 것도 많고 강점도 많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안 맞은 거. 말씀드린 무전략. 오늘날에도 이런 측면이 없을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보 유출과 전략 노출이죠. 지금 중국 기업들은 M&A와 또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을 지금 많은 돈을 주고 스카웃을 하고 있죠. 그런 정보와 전략 전쟁에서 우리는 과연 잘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개혁 실패와 재정난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 개혁에 실패하면은 바로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는 저희가 과도한 복지를 가지고 이 재정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는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익보다 앞서는 붕당의 이익, 이건 저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